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옷, 아니면 그냥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요. 이게 다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올까? 그 뒤에 어떤 거대한 움직임이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전 세계 바다를 막 누비고 다니는 그 거대한 컨테이너선들 얘긴데요. 오늘은 이 배들이 내뿜는 탄소 배출,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충격적인 현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글렉에서 제공한 선박 한 척이 자동차 5만 대 해상 운송 탄소 배출의 충격적 진실, 이 자료를 가지고요. 이 문제가 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글로벌 공급망 전체, 그리고 경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여기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하고도 아주 그냥 딱 붙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주제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좀 놀라운 사실 하나 던져볼게요. 2024년에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운송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이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무려 2억 4,060만 톤. 네, 2억 4,060만 톤입니다. 네, 이 숫자가요. 바로 작년 2023년하고 비교하면 14%나 늘어난 거예요. 그 이전 최고 기록이 2021년이었는데 2억 1,850만 톤이었거든요. 이걸 그냥 훌쩍 넘어버린 거죠. 이게 단순히 양이 많다는 걸 넘어서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 이게 좀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더 놀랐던 게 효율성을 높이려고 만든 그 초대형 선박 있잖아요. 그러니까 14,500 TEU. 여기서 TEU는 그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세는 단위예요. 아무튼 이 TEU 이상급 배들의 배출량 증가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4,500에서 2만 TEU급은요. 작년보다 43%가 늘어서 2,420만 톤. 그리고 2만 TEU 이상급, 그러니까 제일 큰 배들은 35%나 늘어서 1,960만 톤을 배출했대요. 아니, 효율 높였는데 배출은 더 늘었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게 좀 아이러니한 지점이죠. 물론 이제 2040년만 딱 놓고 보면 그 홍해 분쟁 때문에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삥 돌아가는 훨씬 긴 항로를 써야 했어요. 운항거리가 확 늘어난 게 배출량 급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초대형 선박 자체가 워낙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연료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이 진짜 큰 배 한 척이 하루에 연료를 대체 얼마나 쓸까요? 저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 ULCV라고 부르죠. Ultra Large Container Vessel.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하루 평균 200톤에서 한 400톤 정도 연료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요? 200에서 400톤. 와,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승용차랑 비교를 해보면 한 1,000대? 승용차 1,000대가 하루 종일 쓰는 연료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바다 위에 거대한 공장이란 말이 딱 맞죠. 이야, 1,000대 분량이라니 진짜 엄청나네요. 구체적인 예시도 있다면서요. 현대 앰비션호. 네. 그 13만 대 12TU급 현대 앰비션호 사례를 보면요. 시속 12노트, 그러니까 한 시속 22km 정도로 좀 천천히 갈 때는 하루에 31톤 정도를 써요. 근데 이걸 속도를 조금 내서 18노트, 약 시속 33km 정도로 올리면 하루 109톤으로 확 뛰고요. 만약에 23노트, 시속 43km 정도까지 속도를 낸다. 그러면 하루에 212톤을 태우는 거죠. 와, 속도가 조금만 빨라져도 연료 소모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정확합니다. 배에도 그 연료 효율이 제일 좋은 속도, 경제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 운항할 때는 운송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연료 소비가 늘고 이게 바로 운송 비용 올라가고 탄소 배출 늘어나는 걸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해상 운송이 전 세계 운송 수단 다 합쳐서 봤을 때 탄소 배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운송 부문 탄소 배출량의 약 12% 정도를 차지합니다. 국제 해운이 한 7.5% 정도 되고요. 국내 연안 해운이 한 4.5% 정도? 물론 도로 운송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12%면 이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12%.
네, 무시 못할 수준이네요. 특히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90%가 바로 이 배를 통해서 운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 그 대부분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상당한 탄소를 배출하면서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90%요? 와, 진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게 배를 한번 거치는 셈이네요. 근데 아까 전문가님 말씀 중에 효율성은 그래도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전체 배출량은 늘어나는 거죠?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약간 효율성의 역설이라고 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 국제해사청 전운송위원회, ICT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2025년 보고서를 보면 좀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 7년 동안요. 해상 운송의 탄소 집약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톤의 화물을 1해리, 그러니까 약 1.85km 옮기는 데 드는 탄소 배출량이거든요. 이게 기술이 좋아져서 10.3% 개선됐어요. 분명히 효율은 좋아진 거죠. 네, 좋아졌는데. 그런데요, 바로 그 똑같은 기간 동안에요, 전 세계 해상 물동량, 그러니까 전체 운송 작업량이죠. 총 화물 무게에다가 총 항해 거리를 곱한 거, 이게 무려 21%나 늘어난 겁니다. 아하. 결국은 배 하나하나의 효율이 좋아진 효과를 전체 물동량 증가가 그냥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12% 증가한 거죠. 연평균 한 1.4%씩 계속 늘어난 셈이에요. 뭐랄까 기술 발전 속도가 이 글로벌 교역량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효율은 좋아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싣고 더 멀리 다니게 되니까 결국 총량은 늘어났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배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지 원인을 좀 더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역시 연료 문제입니다. 연료요? 아직도 그 환경에 안 좋은 연료를 많이 쓴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배들이 아직도 그 벙커CU, HFO나 저유황유, VLSFO 같은 좀 끈적끈적한 중요 계열 화석연료를 써요. 이게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근데 태울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 높죠. 물론 이제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죠. 여기서 황함유량 주제 IMO 2020을 강화해서 황산화물 배출은 좀 줄었어요. 근데 이건 뭐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죠. 어차피 똑같은 화석연료니까요. 그럼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친환경 대체연료 있잖아요. 뭐 LNG나 메탄올 같은 거. 그런 건 아직 쓰기 어려운 건가요? LNG,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정말 다양한 대체 연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기술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성숙했냐 하는 문제도 있고, 기존 연료보다 훨씬 비싸요, 가격이.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연료를 공급해줄 항만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당장 모든 배의 연료를 싹 바꾸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엔진 크기 자체를 들 수 있어요. 컨테이너선 엔진 보면요. 보통 뭐 건물 3층, 4층 높이만 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죠. 수만 톤, 많게는 뭐 십수만 톤의 짐을 싣고 그 거친 바다를 막 헤쳐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연료를 많이 태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물론 엔진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건물 3, 4층 높이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요? 바로 운항거리하고 시간 문제입니다. 아시아에서 뭐 유럽이나 미주까지 한 번 배가 뜨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 달 이상을 그냥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엔진을 돌려야 하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홍해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항로가 길어지면 배출량은 당연히 더 늘어나고요.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연료, 엔진 크기, 운항 방식. 정말 복합적인 문제군요. 그럼 어떤 종류의 배들이 특히 탄소를 많이 내뿜는 소위 말하는 주범일까요?
네,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 단연 컨테이너선입니다. 연간 2억 2,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1위를 차지했어요. 바로 우리가 쓰는 그 공산품, 소비재를 실어 나르는 배들이죠. 이야, 2억 톤이 넘어요? 혼자서. 엄청나네요. 그럼 2위는 어떤 배인가요? 바로 벌크선입니다. 주로 이제 곡물이나 철광석, 석탄 같은 원자재를 대량으로 실어 나르는 배인데요. 연간 2억 8,800만 톤으로 컨테이너선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배출량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만 합쳐도 전 세계 해상운송 탄소 배출량의 거의 절반, 50%를 차지한다는 거네요. 지금 전 세계에 한 5,800척 정도의 컨테이너선이 바다를 누비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배들이 결국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동맹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약간 그런 양면성을 가진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주로 이제 딱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완성품을 주로 나르고, 벌크선은 좀 부정기적으로 대량의 원자재를 실어 나르고, 운항 특성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두 선종 모두 막대한 배출량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해상운송 탄소 배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왜 그런지 그 원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뭔가 좀 더 급박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압박 요인이 지금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 나눴던 물동량 증가 추세겠죠. 글로벌 교역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당연히 해상 운송 수요도 늘고 배출량 증가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효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봤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아주 강력한 규제 움직임입니다. 특히 해운 분야의 국제 규제를 만드는 곳이 국제해사기구 IMO인데요. 여기서 정말 칼을 빼들었어요. 2050년까지 해운업계 전체가 탄소 중립, 그러니까 넷제로를 달성하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내놨거든요. 2050년 넷제로요. 와, 그거 정말 쉬운 목표가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목표도 같이 내놨습니다. 2008년 배출량 기준으로요. 2030년까지 최소 20%를 줄이고 2040년까지는 70%를 줄여라.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20% 감축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이유, 구체적인 규제 강화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2025년부터요,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 EXI라던가 탄소 집약도 지수 CII 같은 것들이요. 이런 규제들이 더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못 맞추는 배들은 앞으로 운항에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규제가 강화된다는 건 결국 이게 다 비용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규제를 맞추려면 배를 고치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운송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탄소세라던가 배출권 거래제 같은 제도들이 해운 업계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이제 탄소 배출 자체가 그냥 돈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물건을 맡기는 화주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뭔가요? 바로 ESG 경영 압박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기업들한테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엄청 커졌잖아요. 특히 제품을 만들고 파는 기업들, 그러니까 화주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네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스콥 1, 2뿐만 아니라 제품 운송 같은 공급망 전체, 이걸 보통 스콥 3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친환경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사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다각적인 변화의 압력이네요. 규제도 그렇고 시장의 요구도 그렇고.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런 해상 운송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가요? 또는 오늘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평소에 구매하는 수입품 같은 거 볼 때
그 운송 과정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우선 우리 회사 활동이랑 관련된 해상운송 탄소 배출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관련 데이터를 얻는 것도 어렵고 계산 방법도 좀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측정해야만 효과적인 감축 목표도 세울 수 있고 또 뭐 지속 가능한 물류 파트너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운송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실질적인 전략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콥3 배출량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해상운송의 그 막대한 탄소 배출량 실태부터 시작해서요. 주요 원인이 연료 문제랑 운항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도 총량이 늘어나는 효율성의 역설 문제, 마지막으로 IMO 규제나 ESG 경영이라는 이제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압력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떤 특정 산업, 그러니까 뭐 배를 만들거나 운항하는 해운사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배에 상품을 싣는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상품을 소비하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과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기업들은 일단 탄소 배출량을 좀 투명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면서 이걸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좀 더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을 이용하는 운송사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운송 자체를 줄이도록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소비자분들께서는 뭐 조금 번거롭거나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면 과도한 소비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이나 국제적인 협력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물론이죠. 그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차세대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거, 또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를 바로잡는 기술, CCS 같은 거요. 그리고 전 세계 항만에 이런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인프라를 까는 일들. 이런 거 사실 개별 기업이나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어렵거든요. 정말 전 지구적인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바다 위를 저렇게 가득 메우고 다니는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뭐 연료를 바꾸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방법들 말고요. 혹시 또 어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막 사고 또 엄청 빨리 배송받기를 원하는 지금의 소비 패턴 자체를 좀 되돌아본다거나 혹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그 공급망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짜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좀 더 큰 차원의 상상력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런 기술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 차원의 고민이 함께 가야만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상 운송의 그 숨겨진 이면과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